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유 부분 쟁점 사항입니다. 각 세대 대피공간 출입문 도어 체크 미시공권은 이 기준은 각 세대 대피공간 출입문 도어 체크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및 비상 상황 시 개폐 불량에 따른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피 공간에는 도어 체크,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어 체크가 없는데 도어 체크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좀 약간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 소방서에서는 대피 공간에는 도어 체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고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피난 구조에 관한 규칙 제14조에는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정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 온도, 불꽃 등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도 갑정방화문이기 때문에 도어 체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어 체크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화용 도어 체크, 내화용 도어 체크, 일반용 도어 체크입니다. 보통 방화용 도어 체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내화용 도어 체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방화용 도어 체크는 계단실 같은 데라든가 이런 도어 체크가 대피 공간 같은데 문을 열어놓고서 90도 정지 상태에서 방화형 도어 체크는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화형 도어 체크는 90도를 열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방화형 도어 체크는 내화형 도어 체크 가격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피 공간에 사용하는 도어 체크는 꼭 방화형 도어 체크가 아니더라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화형 도어 체크 정도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용 도어 체크는 뭐냐면은 문이 90도로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도어 체크에 화재 손상이 되면은 도어 체크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지 않는 거는 일반용 도어 체크, 보통 목재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내화용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90도 열었을 때 스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화형 도어 체크는 문을 90도로 열었을 때 스톱되는 상태였다가 불이 나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를 방화형 도어 체크입니다. 내화형 도어 체크와 일반형 도어 체크의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나며 내화형 도어 체크와 방화형 도어 체크는 가격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각 세대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 미시공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피 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보통 아파트 3층에서부터 10층까지입니다. 10층 이상은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강기 설치뿐만이 아니라 완강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완강기 표지판이 있는 것을 반드시 이 그림 옆에다가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이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화재의 발생 및 비상 상황 시 2차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봅니다.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실 표지판이 그렇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고 불과 한 500원 내외 정도 되는데 표지판은 꼭 설치를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완강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발판. 근데 그 발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완강기를 설치하는 케이스를 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이 있고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그 밖의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여기 그 밖의 경우에 해당이 됨으로써 완강기를 3층 이상 설치하며 10층까지 설치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에서는 2층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적고런, 조산원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1층서부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강기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사용하며 건물 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구분짓게 됩니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완강기 설치 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완강기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사용하며 건물 시설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구분짓게 됩니다. 노유자 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접고런, 조산원과 같이 완강기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완강기 설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난교와 승강식 피난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2층서부터 4층 모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건축물, 아파트,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이용하게 되면 11층부터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세대의 온수 분배기 OT 관 보온재 미시공, 이거는 공급관하고 환수관이 있는데 공급관에만 시공하면 되고 환수관에는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설계 도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공급관만 되어 있고 환수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OT, 아티론 보온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각 세대 온수 분배기 관 보온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는 엑셀 파이프 간 온수 공급 시 과열로 인한 배관 파손, 누수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임의로 축소 시공한 것으로 보이며 설계도서의 기준을 축소 시공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급관만 보온재를 시공하며 환수관은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세대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미시공입니다. 각 세대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일부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화재 발생 시 각 실의 관통 부위로 화재가 번져 대형 화재가 야기되며 이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시공 차액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도서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구역에 틈이 생긴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각 세대 욕실 천장 내 가요 전선관 누락 시공입니다. 내성 규정에 따르면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가요 전선관이 시용되어 있지 않아 전선 벗겨짐 등에 의한 누전사고, 위험이 발생되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조 공사 시에는 슬라브의 거푸집을
깔고 철근 깐 다음에 그 사이에 전기 가요전선관을 이제 또 시공하는데, 표준 시방서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는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CD관을 많이 사용하고 CD관이 눌려서 전기 배선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CD관을 거푸집 밑으로 이렇게 배관을 할 때 충분한 길이를 뽑으면 되는데, 항상 좀 조명기구까지 닿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어 갖고 끝에 부분에 뭐 30cm, 50cm 정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CD관이라든가 하이 PVC 관 같은 경우를 토막을 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으면 꼭 끝에 부분에 그 정도 길이가 남는 거나 하자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반드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가요전선관 설치는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옥내 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원 인입부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제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인데, 보통 뭐 천정에 화장실 천정 높이가 30cm가 아니라 배선의 길이가 30cm이므로 거의 다 가요전선관은 다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 보강 및 시공. 각 세대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와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전기설비 표준 시방서에 등기구 보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매입 등기구 보강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등기구 고정 불량에 따른 입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명기구는 천정 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의 경고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매입 조명기구 둘레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장에 그 매입 등 부분이 있는데, 매입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버팀대 등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매입 등기구 보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는 몇 가지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반 사각형 600짜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방서에 딱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정도는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원형 등기구, 매입 등기구 10cm짜리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등기구 보강을 해야 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으므로 원피구 당사자들은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세대 욕실 벽체 타일 뒤체험 및 부착 강도 부족 시공. 각 세대 욕실 벽체 타일 뒤체험 및 부착 강도가 설계 기준,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실에 벽 타일이 보통 300에 600짜리입니다. 이 타일을 걷어내고서 이렇게 보면은 몰탈이 이렇게 부족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떠붙이기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다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며, 떠붙이기 아니더라도 압착공법으로 공사를 하면은 여기 이런 틈새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떠붙이기 공사라고 하더라도 타일 뒷면에 붙인 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붙이기도. 근데 여기에 떠붙이기 할 때 이렇게 틈새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하자로 볼 수가 있는데, 건축학에서는 80% 정도만 되면은 하자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건축공사 또 표준품새면은 몰탈 체험을 100% 다 채우는 거로 물량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으로 따지면은 100%를 해야 되고, 100%가 안 되더라도 80% 정도면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차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개선 방향은
설계 기준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비,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을 하며 별도로 이런 부분을 저기 무슨 약액을 주입을 한다든가 깨서 뭐 재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의 접착력은 600제곱미터당 한 번씩 하며 시험할 타일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주택 부착 강도 하기 위해서는 5cm 곱하기 5cm 이렇게 타일을 절단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손에 의해서 그라인더로 커팅을 할 때 커팅 5cm 5cm 할 때 벌써 이미 타일에 상당 부분 충격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타일 줄눈, 시험할 타일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타일을 분리시키는 줄눈 부분인데 줄눈 부분이 아니라 그냥 타일 정가운데를 이렇게 5cm 5cm 자르기 때문에 충격이 가고 그로 인해서 부착 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장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곱하기 60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을 합니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하며 시험 결과 판정은 부착 강도 0.3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여튼 5cm 5cm로 하는 것은 그라인더로 카팅할 때 상당히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자 조사를 이렇게 할 때 세대 가면은 타일에 균열이 있거나 들뜸이 생겼거나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0.3MPa에 안에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자보수로 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LH 전문 시방서에도 3층 이상 외장 타일을 600제곱미터 이상 시공한 경우 접착력 시험을 합니다.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제곱미터 한 장씩,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해 주위 타일과 분리시킵니다. 여기에도 지금 5cm 5cm가 없는데 시험기구 그거 만드는 데서 5cm 5cm를 해가지고 그걸 거의 대부분 사용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게끔 되어 있지 타일 중간을 5cm 5cm로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곱하기 60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합니다.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하며 4주 이상 4kg/제곱센치 39.2N/제곱센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은 제18조 벽체 타일의 뒷체험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 강도를 실시하며 접착 강도가 0.392MPa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특히 아파트 공사에서 LH 전문 시방서를 첨부한 경우 외장 타일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만 명기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접착 강도가 4kg/제곱센치 0.392MPa 39.2N 미만인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하자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욕실 문턱 단차 분량은 화장실의 문턱과 타일 바닥면의 단차 분량 하자는 설계 도서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은 한 5cm 정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6cm, 7cm까지 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과다하게 좀 설계가 된 것 같고 5cm 정도면은 물이 충분히 넘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5cm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요즘 슬리퍼의 높이가 보통 다 5cm가 다 넘기 때문에
슬리퍼가 걸린다 손치더라도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으며 하자로 보지 않으며,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 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 100분의 1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인 경우에만 하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1m일 때 1cm 정도의 9배 정도만 있으면은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5cm 최소 단차 기준으로 하며,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욕실 발판 매트 설치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다이소라든가 철물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욕실 발판 매트 설치하는 비용이 한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화장실 타일 DCM 부족은, 타일 DCM 부족은 탈락면의 유관 관측 또는 타공 시의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하며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착 강도가 0.392 메가파스칼이 안 되더라도 타일 사용하는데 사용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받지 않으면은 그걸 하자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일의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타일의 균열, 탈락 이런 부분들은 쇠봉으로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보면 타일이 어느 정도 들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들뜬 부분은 균열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하자 보수비를 산정을 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하는 방법은 DCM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한 손해,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 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들의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각 세대 조적백체 시멘트 몰탈 두께 부족 시공입니다. 설계 도면에 정확한 두께, 재질, 색상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설계 도면에는 두께 표시를 상당히 좀 빼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설계 도서 작성 기준 실시 설계에서 반드시 두께를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상 오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 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표준 시방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벽체 두께는, 벽체 몰탈 두께는 18mm, 천정은 15mm, 외벽은 24mm 정도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코어 채취를 했을 때 18mm가 적정하나 9mm 정도가 나왔을 때는 50%를 적용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50 플러스 100 나누기 2하면 75%를 적용합니다. 왜 이렇게 적용을 하냐면은 바탕 청소, 준비, 가설비계, 조명시설, 보양 및 양생은 두께와 관련 없이 기본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저희 사용합니다. 이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데 딱 요 비율은 아니지만서도 요 정도 비율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빨리 신속하게 적절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감안하여 제가 산정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표준품 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도급 단가를 적용할 적에는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뭐 두께가 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도급 내역 단가를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액체방수 성능 부족. 액체방수는 두께가 최근에 이제 표준 시방서에 없기 때문에 하자 소송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착 강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mm 정도를 이렇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4mm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좀 전에 아까 몰탈 두께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작업을 고려해서 강도를 단가를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정홍식 변호사님이 올린 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공동주택 하자 소송의 단골 항목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제를 물, 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으로 주로 욕실, 발코니, 지하실에 시공합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고 비교적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반면 콘크리트 구조체에 작은 균열이 생겨도 방수층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액체 방수의 두께 부족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균열로 인한 것이라 범위 상당하고 사실상 방수층이 얇다고 하여 방수층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점을 간과하고 감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에는 샘플 조사를 통해 시멘트 액체 방수 두께를 확인하기 때문에 샘플 두께가 전체 보수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인들이 감정 기준으로 삼은 액체 방수 두께에 따라 보수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감정인들이 감정 기준으로 삼는 두께의 부적성 여부는 감정인은 설계 도면 및 건축 시방서에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지시가 없으며 통상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의 두께를 감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자 소송이 제기되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6년도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아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정 기준이 되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역시 2006년도 이후의 것이 되어야 봅니다. 그럼에도 감정인들이 막연히 액체 방수 두께를 기재하였던 1994년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알다시피 표준 시방서는 1999년도에 개정을 거치면서 액체 방수 공정을 줄이고 두께를 삭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액체 방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액체 방수 두께를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표준 시방서를 재개정한 대한건축학회는 시공 단계가 많거나 두껍다고 하여 품질이 우수하다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두껍게 시공할 경우 넓은 면적을 고르게 바르기 어렵고 방수층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시공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건축 시공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상향된 품질의 방수제가 개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수준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방수 두께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 방수 제조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성능 시험을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두께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카탈로그상에 정확하게 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 방수액은 얼마, 시멘트는 얼마, 물은 얼마, 또 몰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두께를 이 정도 했을 때는 성능에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카탈로그에 표기가 되고 그 두께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하자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 도면에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해석 순서에 따라 설계 도면이 표준 시방서보다 우선하므로 도면대로 액체 방수가 시용되어 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공사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를 놓고 보더라도 시멘트 액체 방수가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시방서를 공사 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표준 시방서가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시방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년 개정된 표준 시방서에서는 액체 방수 두께를 삭제하였으므로 결국 액체 방수 두께의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9mm 시공 시 50% 적용할 게 아니라 50 플러스 100 플러스 나누기 2 75%를 적용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발코니 단차 부족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차는 보통 50mm라며 보수하는 방법은 매트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정을 합니다. 각 세대 벽체 및 천장에 균열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에는 0.3mm 구조체 균열이 0.3mm 미만인 경우에는 표면 처리 공법,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에폭시 주입공법, 그 다음에 층간균열은 충전식 공법으로 하며 습식 부분에는 습식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합니다. 수성 페인트는 2의 도장으로 30cm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발코니 벽체 천장 및 창호 주입 누수, 누수 균열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습식 에폭시 주입 공법으로 적용을 하며 수성 페인트는 30cm 2의 도장을 실시합니다. 주방 싱크대 하부 누수,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크대 하부에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배관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딱 표준 품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LH에서 천정 스프링 배관을 동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관 내부에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어 갖고 오랜 시간이 정체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물질이 부패되어 동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탱크 같은 경우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듯이 스프링클러 내부의 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뺐다가 다시 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또한 스프링클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걸 전유 부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각 세대 발코니 천장 및 결로 곰팡이 발생, 한 10여 년 전에 발코니 이렇게 공사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단열 처리를 하지 않고 수성 페인트 정도로만 보통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경우에는 결로 방지 페인트를 하는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에 창호를 설치하기 때문에 결로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자 조사한 현장은 내부에 단열재 처리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바닷가 근처에 있어갖고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해 가지고 발코니 안에 수도꼭지 등이 동파된 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없어갖고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 공사를 하는데 거의 한 2,000세대 되는데 거의 한 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세대당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외부에 기본적으로 다 발코니 외부에 창문을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단열재 30mm, 그 다음에 석고보드 마감 이런 정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PB 보드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꼭 내부에 단열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사용상,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코니 부분에 특히 단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발코니 바닥 구배 불량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면적을 바닥 파치 후 액체 방수까지 해서 보수 비용을 또 이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대변기가 이제 고정 불량인 경우가 있는데, 대변기를 고정을 할 경우에는 대변기 양쪽 옆에 볼트를 타일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타일 위에다가 살짝 붙이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대 창호 출입문 창호 결로 곰팡이 발생. 한 10여 년 전에는 복층 유리만 사용했지
로이 유리 사용을 거의 안 했는데 요즘은 에너지 열 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거의 모든 공동주택, 주택, 오피스 건물에 로이 복식 유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로이 유리인지 아닌지는 마크를 보면 되는데 B종이라고 되어 있고 B종, U2, U3 뭐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B종 정도만 돼도 로이 유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로이 유리인데 뭐 24mm를 해야 되는데 또 22mm를 사용한다든가 좀 약간 두께를 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로이 유리 테스트기가 핸드폰만 게 있습니다. 그걸 딱 이렇게 갖다가 대면은 로이 유리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리 두께가 삼중 유리까지 유리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6mm, 5mm, 4mm 또 공기층까지 전부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복식 유리나 로이 유리 갖고 이제 부실 시공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복식 유리에 대해서 결로 현상을 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로이 유리 양쪽 복식 유리나 로이 유리 공기층 그 테두리에 감봉을 설치하는데 오토 밴딩을 하게 되면은 이음 부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하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토 밴딩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복식 유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 현상이 또 많이 발생되며 또 이제 여기 창문도 단열바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시공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안에 내부 단열바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당시에 감리자가 단열바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성능이 충족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된 거는 복식 유리를 제대로 복식 유리 및 로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감봉 부분의 처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안에 뭐 습기가 차는 경우, 그 다음에 문짝에 단열바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호 균열 파손 개폐 불량, 창문의 손잡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약간 이제 파손이 이제 좀 많이 되고 간혹가다 플라스틱 창문이 뭐 2m, 3m, 4m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짝이 처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처짐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에 각 파이프를 전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유리 창문의 폭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 파이프가 예를 들어 뭐 40mm에 30mm, 두께 1.5mm 정도로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든가 어떤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 표기가 정확하게 또 이루어지고 도면상 이걸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창호도에 이런 표기가 거의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호 크기에 따라서 각 파이프의 규격 두께, 구조 계산서까지 꼭 반드시 첨부해서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만 잘 확인이 돼도 문짝의 처짐이라든가 수직도 불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도장 박리 오염, 창문 내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했는데 아까처럼 뭐 수성 페인트만 설계 도면에 수성 페인트만 있다고 해갖고 수성 페인트만 이렇게 칠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결로 방지 페인트를 사용을 하거나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문 밑에 환기구 설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결로 방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내부에 단열재 30mm와 석고보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석고보드 또 마감을 하더라도 내수성 석고보드를 사용해야지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각 세대에 철제류 부식 녹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도화락 부분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중국산 저가 제품을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드레인에서 가스가 올라오면서 손잡이에 도마가고
부착이 돼 갖고 손잡이가 1, 2년도 안 돼 갖고 엄청나게 부식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만 겉으로만 봤을 때 멀쩡하고 가격 싸다고 해가지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사용할 게 아니라 좀 신뢰받는 제품을 좀 사용을 해야지 되지. 이거 한번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입주자들이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손잡이 하나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건설사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온돌마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돌마루는 크게 강화마루하고 강마루 공법이 있는데, 강화마루는 들뜬공법입니다. 들뜬공법. 들뜬공법이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 들뜬공법의 그 안에 얇은 스티로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쿠션젤을 집어넣기 때문에 소음이 또 적게 날 수도 있는데, 또 강화마루는 들뜬공법이기 때문에 약간 힘만 주게 되면은 마루판이 밀려가지고 틈새가 심한 경우에는 1cm 이상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들뜬공법을 해가지고 배가 또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또 무거운 걸 또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공 한번 잘못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 단지를 다 재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바닥 미장을 아주 면밀하게 수평을 잘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강마루 본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하자를 좀 약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강마루로 접착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강화마루보다 하자 발생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걸레바지는 MDF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또 파손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 비용을 1m만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MDF 걸레바지 이런 경우에는 2.4m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1, 2m 정도는 이렇게 또 보수 비용을 또 산정을 해야 합니다. 주방 하부에 걸레바지가 있고, 걸레바지가 이제 고정이 잘 돼야 되는데, 걸레바지 그 고정 플라스틱을 너무 좀 적게 썼거나, 또 이제 또 바닥하고 싱크대 하부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잘 안 맞아갖고 좀 약간 여유 공간이 좀 많은 경우에는 작은 충격만 줘도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부 마감은 설계 도면에 꼭 마감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마감재 표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에는 에폭시 페인트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에폭시 페인트라든가 장판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도면상에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싱크대 후면에도 별도 표기가 없는데, 싱크대 후면까지 무슨 마감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공동주택 전유부분 하자소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